얘기 한번 해볼까요? 워낙 이 사람 관종이라 내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포탈이 띄워주니까 좀 반박 좀 해드리려고. 권경애라고 있어요. 민변에 변호사들이 겁나 많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꼭 민변 타이틀을 다는 이유가 민변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민변에서 이런 또라이가 나오면 조중동이 쓰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권경애 페이스북만 보고 있다가 권경애가 문재인 정부 비판했어 하고 기사로 띄우는 바로 그런 관정이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조국 흑서에 참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 김어준 조국을 수사하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검찰을 악마화시켰다는 거야. 민변은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명시켜야죠. 탈퇴시켜야죠. 그렇지. 왜냐하면 권경애가 검찰 비판하는 거 봤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에요. 내가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원 자격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경애 씨가 뭐 김어준 총수나 조국 장관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려면 잠을 많이 자면 됩니다. 잠을 많이 자다 보면은 어느 날 꿈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자세요. 많이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법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인데 분명히 이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제가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그 당직사병 현동환, 거짓말한 당직사병 현동환, 네, 이 친구 관련돼서 우리 추미애 장관 아드님 병역 문제 당시에 한참 우리가 토론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주당 황희 의원한테 그랬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뭐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황희 의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든 그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참으로도 의문스러운 정말 너무 무식한 말을 정말 했다. 약간 질 떨어지죠, 말하는 게. 이게 변호사면 뭔가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뭐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뭘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라고 하냐. 검찰을 악마화시켰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악마화시키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건 뭔... 그러니까 동양대 관련해 갖고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에 조 전 장관 부부가 영향력을 미친 바 없는지, 제보자 X가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의 가족의 영향은 없었는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 원씩을 서울 시민 세금으로 김어준 씨에게 지급한 것을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다.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가 조중동 이야기 써주니까, 그러니까 딱 일배 수준의 글을 올려도 이걸 보도해주는 언론들을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미친 관종이 다 있나. 아니 조국 장관님 가족이 만약에 했다 쳐도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를 조국 장관님 가족이 하면 뭐가 문제인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좀 인터뷰해달라고? 뭐가 문제? 뭐에 위반된다는 얘기인지. 아유. 뭐 김어준 공장장이 TBS한테 뭐 일당을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 갖고 이제 사실은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당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낮아 보입니다. 출연료 아닙니까? 출연료. 아니 하루에 얼마 그 논란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막노동도 아니고 일당이라고 표현하기 좀 일당이라고 그렇다.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낮추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엄연한 방송인이고 그 방송국하고 계약을 통해서 구두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계약을 통해서 이거 투명하게 받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뭔가 뭐 현금으로 몰래 받고 있는 것처럼 일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권경애가 변호사를 어떻게 따는지 모르는데 정치를 바라보는 능력, 어떤 통찰력 이런 거는 얘는 거의 여자 100급이고요. 김어준 따라가려면 멀었고. 이런 애들이 사회적 셀럽으로 저쪽에서 키워지는 게 난 더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민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쪽이 때리기에는 딱 좋은 게 민변도 저렇게 이야기한다. 요 프레임으로 써먹히고 있잖아요. 사실 김어준 총수가 받는 출연료는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너무 적죠. 그 10배를 줘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BS는. 지상파 방송에서 청취율 1위를 찍는 방송에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버리잖아요. 다른 방송에서 부르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호준 총수가 불교 방송을 가도 1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CBS에 가도 1등으로 만들 수 있고 진짜 어딜 가도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김호준 총수가 뭐 그게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렇게 인기가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가 있는 건데 예.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뭐 200만 원이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거 이런 식으로 공격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김총수 못 지키잖아요. 예전에 똑같이 김재동 씨도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김재동 씨도 잃은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당하면 진짜 바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TBS에서 하차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며칠의 공백도 힘든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나가면 우리는 그대로 쳐맞고 있어야 되냐고. 우리가 때리고 있잖아요. 관종이라고. 아 정말 괴롭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직업이 변호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냥 뇌피셜로 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중권이 건강한 무슨 뭐 교수처럼 보이세요? 그냥 문 대통령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흑화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흑화되어 있는 거예요. 권경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흑화돼 버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이런 사람들 메시지는 사실 메시지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거 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 검찰 개혁이 문제가 더 커요. 검찰이 문제가 더 커요. 근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위성은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검찰 개혁만 때리고 있으면 너무 흑화된 거라고. 그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권경의 페이스북을 갖다가 민변 출신 변호사 저렇게 말한다. 써먹기 딱 좋잖아요. 차라리 그 LH 사태 등 관련해갖고 참여연대 같은 데서 그걸 폭로했던 변호사들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반대 목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거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그건 언젠가 고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얘는 변호사로서 민변 변호사인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깝죽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이 모습이 난 너무 역겨워서 이 의지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그리고 이철이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철이 정무수석 이야기는 내가 왜 꺼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토끼만 잡거나 산토끼까지 쫓을 게 아니다. 성패는 들토끼에 달려있다. 집토끼 들토끼의 연합을 이루면 소수파로 전락할 것이다. 흩어지고 있는 이 연합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집토끼 운운하는 것은 무능의 알리바이, 자멸적 전략이다. 우리끼리 오순도순 잘 지내려면 정치 안 하는 게 맞다. 이제 전에 썼던 글에서 지금 가져온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철이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이 이제 임명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통했다라고 보는데 정치라는 게 과연 이렇게 말로 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갖고 온 의제예요. 여기서 일단 첫 문장에서 놀랍네요. 이철이가 정무수석이라니. 거기서부터. 근데 이게 좀 토론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날 것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이철이 의원이죠. 전 의원이 지금 현재 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역량은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치를 해온 그 과정을 쭉 지켜본다면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했다는 그 표현 외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뭐 이재명 지사,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제 감동받는 그 지점들이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나 뭐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받는 지점이 자기 자신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정치를 해왔다는 걸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공적 의식, 어떤 공공에 대한 의무감을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철희 의원한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그 똑똑함이 자기 자신의 경력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한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가고 싶다는 그 의견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굉장히 자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공적인 봉사 때문에 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이렇게 떨궈지지가 않으니까 흔쾌히 이렇게 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철희 의원이 정무수석에 왜 도대체 임명을 했나 정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걸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판하려고만 가져온 의견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다고. 우리보다 국가 부채가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재정 타령이다.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되뇌고 민생 안정성은 뒷전이다. 이런 형편임에도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리더들이 이 완고한 재정 보수주의의 틀을 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공감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 이제 비평해봐. 비판해봐. 이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수님이 하신 얘기에 우선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음.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정치라는 것을 해온 사람이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거나 민주당이란 조직을 위해서 했다라거나 아니면 동지들을 위해서 했다라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갈 때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갔는지도 알고 있고요. 법사위는 부끄러워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창피해서 못 해먹겠네. 그리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한겨레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정무수석에 임명을 했을까? 우선 지금 푸나님 얘기하신 게 손실보상의 보편지급에 관해서 이철이가 그동안 했던 얘기거든요. 우리랑 결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2020년도에 이낙연 지도부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선들의 이번 2030 초선들의 반성문 철저히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현 시점에서 이철이가 해온 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저들이 지금 이철이를 반문이다 비문이다 예전에 친문이라고 지네들 마음대로 우리를 규정짓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한 모습을 갖고 반문이다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철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를 초토화시키고 우리를 바보 만들길 원해요. 저들이.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냐? 이철이는 이번에 이것도 자신의 캐리어로 삼을 겁니다. 이 캐리어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잘 전달하면서 해결하려고 할 텐데 지금 보세요. 원내대표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당대표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리고 이철이가 정무수석이에요. 정무수석은 여당과 야당을 돌아다니면서 청와대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파트너십이 전 상당히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 이철이가 딱 한 번 했지만 국회의원 그것도 비례로 했지만 법사위에 있었어요. 법사위에 있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불편할까요? 이철이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 불편할까요? 아니면 이철이를 대하는 국진당 쟤네가 더 불편할까요? 법사위에서 이철이가 했던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철이는 나오면서 더럽게 나가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넌 친문이잖아 이러면서 국진당이 막 대화 거부하고 막 이러면서 청와대를 바보를 만들어. 근데 자기들이 그랬어. 이철이는 반문이야 친문이야 이렇게 말을 반문이야 비문이야 했는데 이철이가 와서 국진당 가서 대화합시다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있냐? 거부 못해요. 네, 이철이는 쓰임새가 있어요 지금.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이에 대해서 나쁘게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특유의 시크함. 네. 그러니까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비평만 하는 스타일 때문에 어쨌든 꼴 보기 싫은 거야.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맞아요. 문제는 이제 정무수석 정도 되면 이런 측면도 있거든. 뭐 소위 말하면 비문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기 정치하느라고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는 캐릭터예요. 그런 캐릭터들이 원래.
그러니까 적당한 지점에 불편하면 뛰어내려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한다기보다는 바라는 점이 그런 건데,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이야기는 정치를 굉장히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바라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이거.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어떤 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집토끼를 잡을 때인지 산토끼를 잡을 때인지 들토끼를 잡을 때인지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정치인들한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 집토끼부터 잡고 그 다음에 산토끼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들토끼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중도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이런 과정에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권 말이 되면 어쨌건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선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선거 같은 거 지게 되면 아까 말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아예 윤석열 썰림 현상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집토끼 잡는 거예요. 집토끼가 흩어져서 들토끼나 산토끼 잡아봐야 아무 의미 없고, 집토끼가 떠나가 버리면은 들토끼, 산토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에는 집토끼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집토끼가 옛날에는 51%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그러면 마치 예를 들면 이게 잘못 오해가 되면 검찰 개혁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 180석을 다른 말 다 듣지 말고 180석을 줬는데 왜 뭐가 미진하다고 느끼느냐가 난 핵심이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백가쟁명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 뭐 처방을 내놓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결만 딱 갖고 가야지 집토끼가 다시 결집되면서 뭔가 바뀌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견고한 지지층들도 어떤 특정 순간에 여론에 선동되면 일부는 이탈을 하잖아. 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토끼 잡고 가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산토끼나 들토끼들이 집토끼를 보고 부러워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지. 집토끼가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집토끼는 내버려두고 산토끼, 들토끼 찾아서 다니다 보면 집토끼가 마음 상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때 표심이라고 하는 게 그때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은 다 집토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토끼들이 상당수가 투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쪽을 찍은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그 지지율이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5%가 넘어가면 10% 차이 나는 그 효과라고 보면 4.15 총선 때 찍었던 사람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게 다시 살아나는 지름길이라고. 가장 간단한 걸 왜 몰라. 그러니까 180석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했을 때 그 가능한 모든 걸 다 시도하고 이루어내면 그 지지자들이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예. 그거 좀 심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어붙인다는 것도 악의적 프레임일 수 있어. 그냥 중단 없는 개혁.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보면 되지. 되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철이가 튕겨져 나갔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우리의 짜증이 당시 이철이가 갖고 있던 짜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조국에 대해서 니들 그렇게밖에 못 지켜? 라는 짜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은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철이가 하는 말이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봤을 때 짜증을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철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난 다음 국회의원 안 해 하고 박차고 나간 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집토끼가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철이를 불안해하냐면, 사실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무수석을 썼을 때도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철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아닐 때는 또 다른 에 있어서는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조국 사태, 검찰 사태 때, 윤석열 사태 때 그렇게 한 것보다 못한 게 더 크게 이미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철이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저것도 잘못 가서 청와대 가서 또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우려스러운 기류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전 방송에서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0, 30대 남자가 등을 돌렸다고 하니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자. 잘못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갔다라는 그게 프레임화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 우왕좌왕하기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닌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들만 들어주면 되는 거지. 20, 30대 남자가 이걸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그거를 다 들어주자는 쪽으로 가는 건 그쪽 흐름에 대세에 쏠려버리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 30대가 비웃습니다. 20, 30대는 역사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 내 눈앞의 현실에서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 건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다음에 이상한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20, 30대가 싫어하는 네. 거죠. 자,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